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이거 오늘 어떻게 부상 투혼 훈쌤입니다. 자, 예, 훈쌤 부상이에요. 저기 입시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훈쌤 오늘 저기 그 혀 깨무셨어요. 뭐 씹다가 그래서 너무 지금 피가 많이 나셔서 말하기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서 방송을 위해서 부상 투혼을 발휘해 주십니다. 박수 한번 치기 시작해요. 네, 자, 피터 쌤도 오셨고 세바 쌤도 오셨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의류문화사의 유지원님의 글자 풍경이네요. 예, 의류문화사 저기잖아요. 그 조선말 대사전? 네. 네, 그거 출판했던 그 출판사입니다. 그렇죠. 되게 오래된 출판사고 저희 예전에도 우리 출판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네. 좋은 출판사라고. 예. 지은이는 유지원이라는 네. 분이고 이분이 원래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어요. 서울대 시각 디자인 전공하시고 저쪽에 독일로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타이포그래피 전공하시고 나서 이제 이쪽에 오셔서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처음 안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글을 되게 많이 쓰세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래갖고 이분은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제가 모르는 분야들을 막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었는데 이 책이 올해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자기가 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길래 저기 구매를 해서 봤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제목은 글자 풍경이라는 책이고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번역한 경우는 꽤 있어요.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들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거는 글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쓰다 보면은 뭐 거기에 뭐 이를테면 무슨 고딕체, 명조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이포그래피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번에도 한글날 특집을 해가지고 네이버인가? 해서 뭐 이렇게 글씨체 써서 보내주면 당선되면은 그거 한글날 띄워준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저 글씨 잘 쓰는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글씨를 못 써가지고 좀 저 스스로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못 보냈었는데 이 책의 안에서 그런 글씨를 잘 쓴다는 게 어떤 건지 혹은 좋은 글씨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짤막짤막한 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글씨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사람들 개별적으로는 잘 쓰는 글씨, 예쁜 글씨, 글씨의 예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다니고 계신 거죠. 막 강연하면서. 이쪽 계통은 내가 전문가다. 예. 이런 전문가가 사실 지금까지 안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이게 여기 이 책이 뭐냐면 원래 어디 신문에다가 짤막짤막하게 글을 써가지고 에세이처럼 싫던 거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도 굉장히 많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도 많고 자료도 많고 또 뭐 그림도 많고 막 이렇게 자료가 다양하게 나오는 책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글씨체 자료들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사진도 되게 많고. 보다 보면은 안쪽에 누구 서예가한테 부탁해서 글 써가지고 여기다 실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글씨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혹은 이 분이 쓰시는 글들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 약간 과학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미술대학 출신이고 어쨌든 미대란 말이에요. 미대 출신이고
그쪽 계통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물리학, 과학 쪽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은데 이분이 그런 글씨하고 어떤 과학과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밀접하게 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접하게 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새롭고 신선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혹은 뭐 그냥 일반적인 교양을 쌓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런 책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건축, 건축, 디자인, 예.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예술 계통에 관련돼서도 뭐 하나 예. 그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 예예. 그다음에 뭐 국문 전공, 그런 것도 영문 괜찮고요. 전공, 예. 어문 계열 전공자들. 왜냐면 글씨 예쁘게 쓰고 싶으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초창기에 예체능 전문학원에서 그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 재수생들을 수업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그 앞서 이제 과학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 그 사회와 과학을 8개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하거나 사회를 선택하거나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이 수학과 과학을 선택을 하면서 예체능이야. 그런 학생 정말 드문데. 예체능이 수학과 과학을 전공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1등급이에요. 수학과 과학이 1등급이야. 심지어 네가 뭘 제일 좋아하냐 물리래. 그래서 사람들이 쟤 이상해요. 근데 걔가 너는 꿈이 뭐냐 디자인해.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막 자기 그림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자기 미술학원에서 10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오는데 그 와중에 미술학원 10시간 그림을 그리고 오는데 무슨 공부할 시간이 있어. 근데 수학과 과학은 1등급이야. 그래서 제가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능을 갖고 있는 그 융합적인 인재가 있는데 예체능 미술하는 학생 중에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얘가 과연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성장했을까가 정말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갑자기 그 학생이 떠오르는 거는 유지현 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일단 이분은 어학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죠? 예. 어학을 좋아하니까 독일 유학 가고 독일 유학 가고 거기서 일단은 뭐 예술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 장학생이라는 게 뭐 돈 주고 생활해주고 할 테니 네가 연구 논문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연구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압박감을 받고 어쨌든 어떤 그런 과정이고 민음사에서 디자이너로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자로 근무했으니 디자인 하려고 컴퓨터는 좀 많이 다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빛이 되고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분을 또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또 책을 써.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야. 네, 진짜 아쉽네요. 그죠? 아쉬워. 근데 물론 이분이 저를 알았다고 해서 책을 내진 않으실 거고요.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 출판사랑 책을 내진 않겠죠. 을류니까 책을 냈겠죠.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예, 되게 멋있는 칭찬을 말이 나와요. 사람뿐 아니라 책도 운명을 입고 태어난다. 의류문화사는 해방 후 한글학회의 조선말 큰사전 전지를 출간한 곳이다. 개학을 하러 간 날 나는 의류문화사의 70년 역사를 간직한 수장고를 안내받았다. 이 출판사에서 첫 책을 펴낸 저자는 여성이었다. 1940년대였다. 한글 서예의 한 획을 그은 꽃들 이미경과 갈물 이철경의 언니인 봄매 이각경 선생으로 선생이 쓴 가정글씨 채첩 속 한글 글씨체와 함께 의류문화사는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책들도 운명이 있고 책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운명이 있다. 글자 풍경이 이 책들 뒤로 역사를 보탠다는 생각에 운명처럼 여겨지는 만남이었다. 여기서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여성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성해방에 관련된 여성해방성에 대한 이분의 생각,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어떠한 생각, 그 다음에 출판과 관련된 어떠한 자기와의 어떠한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린 거는 책을 좀 많이 사시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꽂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디자인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했을 테니까. 맞아요. 이게
토끼가 그려져 있고 예. 뒤에 뭔지 모르겠어. 개예요. 개예요? 고양인가? 아니 개요. 개 같은데? 개죠 개. 그러니까 토끼와 개. 토끼를 쫓는 개의 모습인데 싸납지가 않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뛰놀고 있는 느낌이. 뛰놀고 있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있는지 나중에 한번 이분 출판 기념회 오라는 거야. 와서 이 사파의 의미를 물어보라는 거야. 궁금하지?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 책 사서 와서 물어봐. 뭐 사인해주고 뭐 이런 거 좀 하면은 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책, 이 저자분은 뭐 미제가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구체적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언급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어디 다른 신문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에세이로 실어놨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을 쫙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뭐 유럽에서 어디에서 뭐 예를 들면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가고 뭐 스위스 이탈리아로 가고 이런 과정에서 글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유럽 국가들의 글자체들은 생각보다 민족성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면서 글자가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쭉 개괄하는 식으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유명한 글자체들이 예를 들어 헬베티카 같은 글자체가 있잖아요. 스위스. 스위스. 헬베티카 같은 글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글자체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글자체가 약간씩 변형되고 그 글자체에 변형시킨 글자체가 뭐 표지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차만 보더라도 알프스 북쪽 침엽수 같은, 알프스 남쪽 화력수 같은 글자들,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글자와 그리고 저쪽 독일 쪽의 글자체 자체가 약간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글씨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뭐 루터, 그다음에 로마자, 뉴욕, 서울, 홍콩, 그다음에 터키, 뭐 아랍, 인도 해갖고 정말 이렇게 많은 곳들을 찾아가 봤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자체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뭐 서울서체라든지 남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자기가 보기에 그 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같은 식의 이야기들도 쭉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글자체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글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글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저 여기서 이제 약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왜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 위에 찍혀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도 이 가시성을 염두에 두고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글자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가까이서 가서 보면 이 글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글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놔야 가시성이 좋아지고 사람들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분이 다 디자인하면 되겠네요. 근데 바빠 보니까 예, 그렇죠. 막 이게 강연 다니느라 바쁘고 엄청날 어디 거예요, 겸임 이제. 교수도 예. 하시고 계시고 그래갖고 바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술과 관련된 글자를 보여주면서 맨 처음 번에 악보 위에, 악보에서 이제 글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여기 세바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게 바흐 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흐가 직접 인쇄한 악보가 하나 있어요. 푸가의 기법 악보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악보를 바흐는 이렇게 글자체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 하면서 예술적으로 막 뒤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그냥 글자체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서만 작동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달해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보가 이렇게 읽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약간 버겁다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단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자기 생각을 글자에다 너무 감정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마다 달라요. 어떤 에피소드는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감성 충만하게 글자로부터 윤리를 뽑아내는 그런 시도도 막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신문에다 연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감,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 책을 굉장히 친구들하고 이제 저한테 이분의 글을 처음으로 토스한 친구한테 야, 이 책 별론데? 이러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 중반 부분까지 읽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뒷부분이 훨씬 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게 그냥 글의 어떤 퀄리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얻어 걸리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글씨에 관한 정보 말고도 그냥 사회를 읽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많아서 꽤나 읽을 만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가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에 수업을 하시는데 난 그런 수업이 가능한지 몰랐어. 학생들한테 글자체를 만들으라고 수업을 하세요. 요즘 그래요? 그런 학생들이 자기 글자체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로 써? 그걸로 보고서를 내는 거야 선생님한테. 난 와 이런 수업도 가능하구나. 애들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체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이 선생님은 이분은 이제 그 글자체의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서 잘된 글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줬는데 학생들이 거기다가 이런 걸 더 응용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놨다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페이스북에다 올리세요. 와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거 가르친다고 그거 만드는 것도 좀 대단하다.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컨텐츠적인 요소가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에 하나의 어떠한 원천 기술적인 밑바닥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고 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척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개척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글의 아름다움, 글자라는 거 하나의 어떠한 디테일한 대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표현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것 자체가 우리 문화의 힘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외국 가서 보면 글씨가 막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데 가면 이제 글씨가 또 안 멋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뭐가 무리가 있으면은 좀 괜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한글의 우수성과 더불어서 한글의 아름다움까지도 좀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골라오는 책들마다 깜짝씩 아마 저도 놀라지만 방송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저도 인터넷 이렇게 서점에 몇 번 들어가다 보면 앞에 떠 있는 책들 있어요. 잘 팔리라고 뜨는 책들. 그러지 마. 내가 맨날 서점 나도 서점 자주 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책들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알쓸 신잡에 나와서 침묵의 봄이 막 매대에 막 이렇게 놓여져 있기 전에 침묵의 봄은 매대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방송했지만 우리의 방송으로는 매대에 놓이지 않았죠. 우리의 방송에서는
여전히 야 침묵의 본 좀 읽어봐 그러면은 예? 너 뭐예요? 뭐 이러면서 하다가 선생님 책이 없대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침묵의 봄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는데 이제 알쓸신잡이 한번 나와서 멘트 한번 날리니까 이렇게 책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 책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세예요. 초판 사세.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린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함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이 좀 많네요, 그렇죠? 예, 사진도 많고 글자체만 따로 써놓은 것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글자체 뭐 예쁘다라고 제가 느꼈던 거 바로 사진 다 나와 있네요. 북촌 한옥마을. 근데 이분이 이걸 써놓은 건 서울 남산체가 되게 아름다운데 히읗자가 이상하다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나도 그죠? 약간 평소에 이상해 보였어요. 이상한 것 같아. 이런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즐기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이고 뭐 장소 내용들 뭐 이렇게 뭐 많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의 어떤 문화적 특징 이런 정말 좋은 책이네요. 정말 즐거운 책이다라는 거고 항상 뭐 늘 감사드려요. 예. 제가 오늘 어떤 그 중국 학생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이제 유학으로 온 학생, 대학교 4학년이죠. 이제 이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이제 좀 가져와서 좀 이렇게 잘 썼냐 그래서 했는데 내용이 괜찮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이 전 중국 서예대 1등을 했더라고요. 예, 서예 전 1등. 중국 서예면 전 중국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야?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중국은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학년에 400만이거든.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0만이니까 전 중국 학생 예를 들어서 학생 서예대 1등이라 그러면은 한 4천만 명, 3천만 명 중에서 1등인 거잖아요. 예술가잖아, 예술가. 4천만 명 중 서예를 제일 잘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너 이거 정말이니? 딱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보여줘요. 자기가 서예대에 출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썼던 글을 보여주는데 내가 너 이거 도와주면 네가 이걸 써서 집에 병풍이 없는데 내가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할 만큼 혹시 무슨 채였나요 혹시? 정서로 썼어요. 그리고 간자체를 안 썼더라고. 현재 중국 간자체를 안 쓰고 내용도 쭉 써. 마오의 글도 좀 썼고, 그러니까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마오의 글도 좀 적고,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좀 글도 적어서, 제가 좋아하는 정지상의 시를 좀 한번 이 서예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월장제 초석다 그거 말입니까? 네,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서예 근데 딱 글자 풍경 이게 나오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예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서예 학원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네. 아니 어쩌다가 서예 학원에 다니다가 4학년 때 옆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래서 서예 학원을 간다 그러고 오락실에 간 거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서예 선생님이. 그래서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쳐맞고 서예학원 선생님이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래갖고 심지어 이런 참 저는 아버님이 서예를 하세요. 아버님 서예를 하시고 아버님이 글씨를 너무 잘 쓰세요. 그랬는데 저는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죠. 그 서예를 아버님 옆에서 하시니까 저 했는데 저는 안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20대의 심지어 여자입니다. 20대 그 중국 여학생을 만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제가 나중에 양갈비를 사주겠다. 유학생을 힘드니까 건대 근처에 가서 제가 양갈비를 사주고 그럼 그걸 먹고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쓴다, 글자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하나의 좀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본인의 글로도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표현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글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생각들을 좀 글자를 통해서 본 세상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글자 풍경이라는 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문화사는 뭐 책을 사줘야 되는 출판사입니다. 청취자분들. 그리고 유지원 님이 지으셨습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착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 그림도 많이 들어갔고요. 1,500, 15,000원이면은 요즘 어떤 출판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은 잘 만드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많이 좀 보시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매체로 다른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다른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상 2 오늘 네, 발휘해 주신 우리 훈쌤에게 박수 쳐드리면서 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